그래서 그 재생에너지의 가능성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ESS나 양수발전으로 아침 시간과 밤 시간을 버틸 수 있냐. 이 문제가 있고요. 근데 원전은 이제 너무 밀집해 있는 문제, 또 안전성 문제, 특히 이제 봄, 가을에 전력을 많이 안 쓸 때 네. 재생에너지가 넘쳐나면 어떻게 이거를 소위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냐. 그래, 이 문제가 그 있을 수 문제가 있어서 있죠. 그 경직성을 얼마만큼 유연성 전원으로 바꿀 수 있냐. 이게 네. 숙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저희 부에서만 판단할 수 없어서 일단 대국민 토론을 솔직하게 한번 해보자. CBS 경제연구실. 안녕하세요. CBS 경제연구실입니다. 저는 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는 기후로운 경제생활 홍종호입니다. 오늘은 기후에너지 환경부의 김성환 장관 모셨습니다. 원전부터 재생에너지까지 우리 전력 구조 개편에 대해서 정부가 그리고 있는 그림을 알아보고요. 내년도 국가 녹색전환의 핵심이 될 부서 기후부의 계획도 들어봅니다. 그럼 잠시 후 뵙겠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기후부가 출범하고 3달이 지났네요. 아직 안 지났어요. 3달째입니다. 3달째. 네. 네. 기존 환경부서에다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존의 에너지 정책을 네. 가져와서 통합된 모습으로 기후부가 완성이 됐는데요. 초대 장관님으로서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네. 출범하자마자 2035년 NDC를 그러니까 탄소 감축 목표를 유엔에 제출해야 되는 건데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르지만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계획을 세우는 거여서 그 계획서 세우고 또 유엔 가서 제출하고 또 그런데 마지막에 또 우리끼리는 그걸 수능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국민들 앞에서 이제 업무 보고 했잖아요. 저 생방송 네. 저 공개 수능 시험을 엊그제 치르고 이제는 2026년에 어떻게 할까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저것 열심히 탄소를 줄이기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후부 출범 필요성에 대해 저희 방송에서 여러 번 주목을 했거든요. 네. 장관님께서도 이 출범에 이제 큰 기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께 기후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설명 조금 워낙 뭐 일이 네. 다양하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 기후 에너지 환경부를 만들려고 구상을 했던 거는 아무래도 기존의 환경부 내에 일종의 탄소 감축을 총괄하는 기후실이 있었고요. 뭐 여러 파트가 필요하지만 이제 핵심적으로는 에너지 문제가 핵심인데 그 에너지 문제는 이제 산업부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아무래도 부처 간에 칸막이가 네. 있어서 대한민국이 이제 OECD 국가 중에 재생에너지가 꼴찌지 않습니까? 네. 그 차이도 아주 현격한 꼴찌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해서는 대한민국이 소위 이제 이 탈탄소 국가로 가는데 너무 뒤처지고 기후 악당 국가 오명을 벗기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이 총괄 기능하고 에너지 기능을 합해서 가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이제 통합을 했고 그게 이제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렇게 이 새로운 기후 에너지 환경부라는 새로운 조직이 탄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통합 이제 시점에 뭐 언론 보도도 그렇고 기존의 환경부는 전통적으로 보전 네.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또 에너지 정책은 아무래도 이게 산업과 연결돼 있는 이런 이 두 개가 이른바 화학적 결합이 잘 되겠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긴 했거든요. 네. 장관님 이제 취임하시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탈탄소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자연을 이제 더 이상 파괴하지 말자. 네. 이제 석탄과 석유를 더 이상 채굴해서 대기 중에 내보내지 말자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원래 환경부 역할은 이제 자연을 보존하는 일이고 네. 실제로 지금 전 세계사적 패러다임으로 보면 한편에서는 AI라고 하는 기계적 문명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가 하나의 숙제고 또 하나는 이제 기후 위기가 워낙 심각하니까 이제 더 이상 자연을 파괴하지 말자, 자연에 부담을 주지 말자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우리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인간의 문명을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건 그게 이제 압축하자면 일종의 탈탄소 녹색 문명인데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기존의 환경부, 기존의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이 크게 다르지 않다. 아, 그래서 즉 애초에는 좀 생경했었는데 지금은 두 파트가 아주 잘 섞여서 네. 언제 우리가 남남이었냐 아, 뭐 그런가요? 이런 분위기도 있고 지금은 네. 아주 합심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워낙 밖으로 바쁘시겠지만 이 부처 내부에서 그 네. 기후부 내에서 장관님께서 어쨌든 이제 산자부에서 에너지 정책 맡았던 공무원들이 이전에 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 안에서도 좀 서로 잘 통합하고 또 어떤 업무의 유기적인 연결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좀 소통도 많이 하고 하시나요? 제가 장관 되기 전에 산업자원위원회만 만 7년을 아, 있어서 그러셨네요. 그 네. 산업부 에너지 팀 식구들이랑 훨씬 더 친했죠. 네. 그리고 이제 환경부 장관으로 왔다가 통합을 했는데요. 이제 그래서 저로서는 이제 익숙한 음. 식구들과 다시 만나게 된 거고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더 친해지려면 물리적 공간이 통합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에너지 차관실이 떨어져 있어요. 인제 산업부 쪽이랑 아직 붙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예. 아직은. 그래서 어디 이사 업무 오나요? 보고를 하러 2번 왔다 갔다 하면 10,000보가 넘는대요. 아하. 그래서 그 공간 통합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을 했잖아요. 그 해수부 자리에 기획예산처가 오고 음. 그 기획예산처 자리에 지금 기후부 아래층에 행복청이 쓰고 있는데 그 행복청이 그 기재부 자리로 옮겨가면 그쪽 자리로 에너지 팀 식구들이 오게 돼 있어요. 아, 이게 연쇄 이동이 네네. 돼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그쪽으로 오면 이제 물리적 공간도 아주 가까워지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아까 앞에서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정무 부처별 업무 보고가 생중계됐잖아요. 이게 상당히 네. 아니 저도 상당히 파격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 당시에 기후부 관련해서 원전 얘기가 나왔어요. 그 네. 대통령께서 원전 정책이 정치 의제처럼 됐다. 과학적 토론 필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장관님 현장에 계시면서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그게 다 이제 역사가 있긴 하는데 2011년에 후쿠시마에서 대규모 네. 원전 이제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였는데 박근혜 정부 직전이었죠. 그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먼저 나서서 고리 1호기 수명 연장 결정해 놓은 거를 패로 결정을 네. 했어요. 워낙 가까운 데서 사고가 났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아이고 이제 원전은 위험해서 안 되겠어 이런 분위기가 강했고 그 시기에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이 일종의 그 후쿠시마 사고의 영향 때문에 탈원전 정책을 폈고 이제 재생에너지 위주로 가보자고 했었고요. 그 과정에 이제 국내 이제 설계 수명이 다 되는 원전은 이제 더 이상 운전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음. 그 원전 진영에서 이제 반발이 꽤 셌었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들어서서는 오직 원전으로 음. 간다고 하면서 재생에너지는 거들떠도 안 보고 요 8년의 세월 때문에 이 에너지 정책이 사실은 과학 영역에서 다뤄졌어야 되는데 약간 이제 진영 논리화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지금 기후 위기를 막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석탄이나 LNG를 줄이는 게 핵심이다. 어쩌하다 보니까 원전하고 재생에너지가 서로 그냥 티격태격하는 바람에 생각보다 소위 탈석탄을 빨리 추진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재생에너지를 확실히 늘리고 원전은 적정히 섞고 대신 빨리 석탄을 줄이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자 이런 취지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장관님 답변 중에도 나왔지만 이 원전은 건설 기간이 아무래도 처음에 시작부터 해서 착공하고 뭐 완공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시기가 10년 이상, 뭐 15년까지 걸려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린다 이제 이런 네. 발언을 하셨고
있고 근데 또 대통령께서 민주당 말을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네, 농담 네. 비슷하게. 이 10년 15년 이거는 어떤 근거고 또 여기에 대해서 아마 원전 업계 쪽은 또 다른 얘기를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날 지금 이제 한수원 원장이 공석 중이라 네. 한수원 사장이요. 그 이제 직무대행이 와서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부지를 조성하는 데 대략 한 2년 걸리고요. 인허가 하는데 한 3년에서 4년 걸리고 실착공을 해서 준공하는데 한 7, 8년 걸리니까 네. 평균 하니까 한 13년은 걸리더라라는 거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그건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고요. 그 이재명 정부 기간 동안에 이제 신규로 허가를 내더라도 실제로 지어지는 건 2038년 그래요. 37년, 38년에 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때는 새로운 원전을 허가하더라도 이제 새로 발전을 시작하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선 당장은 재생에너지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전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섞어서 갈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고민해 봐야 될 대목들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오기 전에 원전 이제 개수를 세봤더니 현재 26기 가동인데 앞으로 뭐 2기가 좀 더 빨리 이제 이 세월 3, 4호기죠. 네. 여기 이제 완공이 되고 또 신한울 3, 4호기도 그로부터 또 몇 년치 남을지. 그럼 결국 이게 기존의 노후던 원전을 만약에 수명 연장을 계속 할 경우에는 전체가 30기까지 이제 간다는 건데요. 그 장관님께서는 이렇게 원전이 지금 26개 30기까지 가는 상황에서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나온 이런 이제 대규모 원전을 추가 2기를 더 짓겠다. 이제 이런 계획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랄까 이제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리는 게 필요하다. 근데 현재 4기가 더 들어서고 몇 년 내에 그리고 추가가 2기가 더 된다면 아마 이게 뭐 2040년 정도에나 빨리 가도 네. 완공이 되는 상황 37년, 37, 38년. 8년 예, 이렇게 네. 될 텐데 만약 계획대로 간다고 하면 이런 것이 장기적인 그런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이런 방향과 잘 조화를 이룰지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12차 정기본을 이제 킥오프를 해서 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네. 이재명 정부의 숙제인데 그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은 15년짜리 계획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2040년까지 대한민국의 에너지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고 2040년이면 이재명 정부가 대국민 약속을 석탄 발전소를 다 폐지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석탄이 없는 이제 새로운 에너지 믹스를 세워야 되거든요. 제가 그 출범할 때 그 이제 전문가분들한테 요청한 거는 실제로 우리가 2050년에 탄소 중립을 가는 걸 전제로 해서 2040년 계획을 세워보자. 그때 원전이 얼마나 필요한지, 재생에너지가 얼마나 필요한지 이걸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이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총량도 적지만 현재 상황이 그렇단 말씀이시죠? 현대 상황도 그런데 길게 보더라도 이게 만만치가 않은 게 우리나라는 동서가 굉장히 짧아서 해가 떠서 지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나라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중국은 플로리다에서 해가 떠서 캘리포니아에 해가 질 때까지 굉장히 국토를 긴 기간 동안 지나가니까 네. 해가 뜹니다. 네. 중국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동서가 너무 짧아서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만으로 사실상 에너지 운영이 가능하냐 이게 만만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생에너지의 가능성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ESS나 양수발전으로 그러니까 아침 시간과 밤 시간을 버틸 수 있냐 이 문제가 있고요. 이제 원전은 이제 너무 밀집해 있는 문제 또 안전성 문제 특히 이제 봄 가을에 소위 경부와 전력을 많이 안 쓸 때 네. 재생에너지가 넘쳐나면 어떻게 이거를 소위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냐 그래, 이 문제가 그 있을 수 문제가 있어서 있죠. 그 경직성을 얼마만큼 유연성 전원으로 바꿀 수 있냐 요게 네. 숙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뭐 저희 부에서만 판단할 수 없어서
일단 대국민 토론을 솔직하게 한번 해보자. 네. 그리고 국민들이 원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여론조사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내년 초에 이 두 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할 예정인데 교수님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네. 관심을 좀 네. 가져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그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는 경직적이고 또 하나는 간헐적인 네, 24시간 돌아가지 않는 또 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두 개를 어떻게 잘 조화할 건지가 참 네. 이게 사실 뭐 경제학적인 것만이 아니고 굉장히 공학적인 아주 그렇습니다. 기술적인 네. 게 다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대국민 이런 공론화 과정을 네. 거치신다고 했는데 설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국민들께. 돼요. 기존 이게 약간의 이제 그 정치적인 지향에 따라 약간 이념화되어 있는 측면도 없지 네. 않고요. 그런 요소들까지 있으니까 국민들한테 잘 설명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제 장관실에 전력 거래소에서 매일 들여다보는 일일 전력 현황표가 있습니다. 배치해 놓으셨군요. 네네. 그래서 네. 원전, 석탄, 가스, 풍력, 맞아요. 태양광이 어떻게 하루 동안 저 발전을 하는지를 매일 쳐다보니까요. 아이고 이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다 싶더라고요. 네. 그래도 어쨌든 장관님께서 그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계시니까 네. 저희로서는 또 아마 우리 국민 전체가 결국은 나라의 이제 미래를 위해서 현명한 결정을 하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이제 네. 해보게 되고요. 이 그것과 관련해서 현재 전력 믹스는 사실은 뭐 2024년 기준으로 원전이 32%, 또 석탄이 한 30, 또 가스도 한 28. 그래서 이 이른바 전통 발전원이 이제 90%를 차지하는 사실은 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전력 수급 구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OECD 국가 중에 뭐 재생이 꼴찌니까요. 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기후부의 수장으로서 앞으로의 전력 믹스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겠다. 아까 뭐 탈탄소 얘기는 하긴 예. 하셨어요.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소위 아리백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기업 운영을 해야 된다는 캠페인도 있고 실제로 그게 무역 장벽도 되고 네. 있기 때문에 또 가장 단기간에 빨리 늘릴 수 있는 게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이니까요. 지금 이제 임기 중에 20% 이상 그리고 2035년까지 30% 이상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려야 되는 건 뭐 뭐랄까 옆 다른 이론이 없는 일 같습니다. 현재 누적해서 재생에너지가 34기가 수준인데요. 그거를 이재명 정부 기간 동안에 100기가까지 네. 늘리려면 이제 6기가 정도를 늘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해 10기가 이상의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려야 하고요. 그 재생에너지를 보완할 수 있는 ESS나 양수 발전 같은 경우도 빨리 인프라를 이제 보강을 하고 생각보다 풍력은 시간이 좀 걸리는데 육상 풍력이 단가도 싸고 네. 또 그 설치하는데 시간도 좀 적게 걸리고요. 그래서 육상 풍력 할 수 있는 데는 빨리 육상 풍력을 늘리고 해상 풍력은 일정한 규모가 있기 때문에 시간 좀 걸리겠지만 지금 열심히 이 여러 가지 이제 거품을 걷어내고 하면 2030년부터 35년 사이에는 해상 풍력도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것 탄력을 좀 받아서 예, 간다는 그럴 것 말씀이죠.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재생에너지와 원전 규모가 합하면 65에서 좀 많으면 70까지도 늘어나고 그럼 이제 나머지 30을 어떻게 줄일 거냐 문제가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까지 빨리 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것 그게 지금 기후부가 해야 될 가장 큰 숙제입니다. 네. 태양광 하면 또 이격거리 규제 이게 네. 사실 다른 나라 찾아보기 힘든 규제인데요. 수용성이 어떻게 초창기에 좀 주민들 사이에서 낮다 보니까 이런 규제가 생긴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빨리 좀 해소가 될 조짐이 있습니까? 2026년 초에 가장 먼저 입법해야 될 네. 이 숙제가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 내지는 해소하는 건데요. 그 규제가 생긴 이유가 아시겠지만 이 바람 자원이나 햇볕 자원은 일종의 공공 자원이고 그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그 이익이 돌아갔어야 되는데 소위 외부의 사업자들이 자기 동네 와서 산비탈 깎고
뭐 하니까 사촌이 땅을 사는 꼴이잖아요. 배가 아프죠. 네. 그러니까 민원이 났죠. 그러니까 그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장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이 그 햇볕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 주민들이 에너지 생산도 하고 소득도 높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주민 위주로 바꿔주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소위 햇볕 소득 마을도 그런 개념이고요. 그렇죠. 그렇게 바꾼다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 자기 에너지 기본소득 성격도 갖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바꾸면 얼마든지 태양광은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오히려 이제 전력망이 얼마나 받쳐줄 거냐 네. 이게 숙제고요. 전력망이 좀 부족한 데는 ESS랑 이제 붙여서 하게 되면 이제 그 문제도 상당하게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네. 그 풍력 관련해서는 사실 네. 과거 이명박 정부 때 녹색 성장이라고 해서 여러 국내 굴지의 중공업 그렇습니다. 업체들이 풍력 발전 뭐 터빈 생산에 네. 뛰어들었다가 시장이 안 열리고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손해 보고 철수한 경험이 있잖아요. 이제 네. 그래서 제가 현장 가서 좀 들어보면 뭐 풍력 발전 뭐 육상이고 풍력이 이제 해상이고 키운다고 하는데 이건 조금 아무래도 좀 긴 호흡으로 가야 되는 투자기 때문에 이게 되겠어? 다음 정부에서 또 안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듣고는 있어요. 네. 장관님, 이 문제는 어떻게 정부가 신뢰감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한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당시에 이명박 정부 때 소위 저탄소 녹색 성장을 네. 구호로 내걸고 그게 이제 태양광과 풍력을 늘리자는 신호인가 보다라고 해서 뛰어들었던 국내 대기업들이 실제로는 그 일은 안 하고 4대강 사업만 하니까 그러겠습니다. 아이고 이 길이 아닌개비요 하고 이제 철수하고 말았는데 그때 만약에 일관되게 했으면 이 풍력 분야도 대한민국이 세계 1등을 하고 있을 그런 분야인데요. 특히 조선 철강 이런 게 아주 맞습니다.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네. 많이 아쉽죠. 근데 지금이라도 일관되게 시장에 이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얼마 전에 이제 육상 풍력하고 해상 풍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발표를 했는데 이번엔 좀 진짜 같다 이런 느낌을 기업들이 받는 모양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번엔 좀 일관되게 또 지금은 집권 초기라 한 4년 반 이상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 일관되게 하면 저는 이제 비행기가 뜰 때까지가 힘들지 뜨고 나면 좀 나아지지 않습니까? 그 비행기가 이륙할 수 있을 때까지 저희가 뒤에서 열심히 뒷받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들, 기업인들 많이 만나시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해상풍력, 육상풍력 혹은 또 그 전력 기자재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다 뵙고 무엇가 애로가 있는지 네. 다 듣고 최대한 정부가 그런 이제 거품들을 걷어내면서 좀 빨리 이 해상풍력, 육상풍력, 태양광 이게 에너지를 전환하면서도 그 관련한 산업을 키워주는 게 또 주요한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녹색 관련한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서 국내 좋은 일자리도 만들고 또 수출도 하고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기후부의 사명입니다. 네. 이 기후가 경제다. 네. 취지에 맞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태양광 풍력권에서 또 우리 국민들 사이에 갖고 있는 정서는 저는 이건 실체가 좀 있다고 보는데요. 이거 하면은 국내 시장 열리면 중국 기업들, 중국 산업 키워주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좀 나옵니다. 기후부에서는 어떤 국내의 태양광 특히 이제 풍력 관련된 기업들에게 좀 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내 투자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떤 정책들을 좀 생각하고 계신지 ESS 관련해서는 또 그런 식의 노력을 네. 하고 계신다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녹색 산업 관련해서 중국의 투자나 경쟁력은 거의 전 세계 시장의 태양광 같은 경우는 거의 90% 네, 가까이 압도적이죠. 장악을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대한민국의 이제 모듈과 셀 분야는 그래도 꽤 경쟁력이 있었는데 그 3년 사이에 그 분야도 굉장히 네. 위축이 돼버려서 걱정이 많습니다. 이대로 가면 중국이 전 세계 시장을 다 먹을 수도 있는데 유일하게 한국이
그나마 이 녹색 산업도 경쟁할 수 있는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햇빛 소득 마을이나 이런 공공이 참여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국산을 의무화하려고 합니다. 인버터 포함해서. 네. 풍력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그 정부 발주 과정에서 일종의 기술 이전과 관련한 협력을 맺는다든지 또 국산 기자재 사용을 일정 기간 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국내에 조금 부족한 경쟁력을 높이면서 이제 해상 풍력이나 육상 풍력의 총량도 늘리는 네. 방식으로 충분히 설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사실은 중국도 2010년대만 해도 태양광 풍력에 전혀 강국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제가 살펴봤더니 중국 정부가 정말 자국 내에서 자국 기업이 만든 물건 꼭 써라. 그 화이트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 산업을 엄청 키우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서방 세계가 보기에는 이거는 불공정이다라고 할 정도로 근데 그렇게 하더니 이제 강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좀 더 적극적인 이런 정책이 좀 기후부에서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네, 네. 네. 풍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 아, 그래요? 너무 네. 국산을 너무 장려하려고 그 입찰 규정 자체가 너무 네. 불공정하지 아, 않냐 네. 얘기할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도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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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국내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네. 또 한 가지 꼭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국무회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대통령께서 송전망 건설 얘기 나오면서 워낙에 국내적으로는 송전망 건설이 좀 지지부진하고 특히 이제 장관님 말씀 맞다나 계속해 재생에너지가 들어가는데 이게 연결이 돼야 수요처로 네. 전기가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 자본 활용하라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장관님께서 발상을 바꾸면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답변을 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안이 좀 있을까요? 이 한전이 하게 돼 있지 네, 않습니까? 워낙에. 지금은 이 전력망 산업과 전력망을 만드는 일에 민간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공적 영역이어 가지고 한전만 해왔고 한전이 이제 자기 비용을 조달해서 그 일을 해왔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것도 올해 중에 법이 바뀌어야 될 텐데요. 내년 초까지 법이 바뀌면 그 망을 투자하는 분야에는 이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요. 대신 네. 운영은 이제 한전이 네. 맡아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소위 민영화 논쟁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이제 자본을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생길 것 같습니다. 근데 기왕이면 그 이제 망을 깔 때 이제 국민 펀드나 이런 걸 통해서 하면 그 수익이 국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 하면 된다 이렇게 보고요. 효율성도 좀 높여야 되는데 네. 그동안은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자들이 해상풍력 타워뿐 아니라 거기에서 일종의 이제 케이블을 연결해야 되잖아요. 케이블 연결을 일종의 육지에 있는 변조선까지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연결하는 것을 모두 각자 알아서 사업자 책임으로 네, 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 올라가고 예, 그 있죠. 케이블을 연결해서 무슨 변조선까지 붙이는 비용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네. 근데 그거는 얼마든지 그 해상풍력 근처에 일종의 공동 접속 설비를 만들고 거기까지만 끌고 오게 하면 훨씬 더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는데 그동안 그 일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제 서로 협력하면 일정 부분은 공공이 하고 일정 부분은 사업자들이 부담하면 모두가 더 이익이고 결과적으로 해상풍력의 발전 단가를 낮출 수 있는데 네. 그런 노력을 기울이질 않았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문제들을 조금씩 해결해 나가면 거품을 많이 빼고 그게 현재 해상풍력이 발전 단가가 실제로 330원 수준인데 해외는 그게 100원 전후 아닙니까? 중국은 57원까지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200원대 아래로 낮추기 위한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태양 소득 마을 2,500개 이 네. 얘기도 예. 이제 나왔고요. 그리고 또 수도권에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이런 대단히 전력이 필요한 이런 부지 얘기도 지금 실제 이제 공사도 좀 일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려면은
거대한 송전망 연결이 이제 필수 불가결한데 장관님 보시기에 이제 국토 전반을 뭐 정치인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작은 스케일의 이런 마을 단위의 어, 이 전력 공급처와 수요처를 연결한 작업, 더불어 국토 전체적으로 수도권은 아무래도 전력 공급이 이제 부족하니까 그럼 남쪽에서 수도권에 있는 대단히 이러한 반도체 공장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송전선을 끌어오는 문제 이런 거를 국토 전반적인 또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보고 계시는 좀 그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뭐 잘 아시는 대로 지금의 전력망은 화석 연료 시대의 전력망 아닙니까? 대규모 석탄 발전에서 대규모로 송전하고 배전하고 소비하고 네. 끝 이런 체계였는데 이제는 소위 지산지소형으로 가까운 곳에서 생산하고 가까운 데서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래도 이제 꼭 이제 필요한 게 있으면 이제 대규모 송전망을 이용하자는 취지인데 이제 최근에 수도권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대부분 충남에 있는 석탄 발전소에서 공급을 그렇습니다. 해왔습니다. 근데 그 서해안의 석탄 발전소는 2040년까지 다 이제 멈춰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전히 수도권의 전력 공급이 필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음. 근데 이제 최대한 지역에서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에 기업이 가서 거기서 기업 활동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꼭 불가피한 것만 송전망을 통해서 송전을 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꿔야 될 텐데 이제 걱정이죠. 용인에 SK와 삼성전자가 입주하면 그 두 기업이 쓸 전기의 총량이 원전 15개 네. 15기가 수준이라 네. 꼭 거기에 있어야 할지 음. 지금에라도 지역으로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건 아닌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12차 정기본에 그 내용도 좀 담아서 그래요. 이제는 기업이 만들어지면 뭐 어쩔 수 없이 전력 공급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이제 전기가 많은 곳에 가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발상을 좀 바꿔야 되는 단계 아닌가 싶습니다. 네. 2026년도에 기후부의 책무가 숙제입니다. 점점 더 네.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 기후부 계획에서 한국형 녹색 전환 네. 이것도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과거 환경부의 업무 영역을 훨씬 벗어나는 훨씬 더 큰 그림을 이제 그리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 세 번째 문명의 전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문명의 시작, 농업혁명과 함께 문명의 시작점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산업혁명과 함께 소위 탄소 문명기가 있었는데, 그게 그 탄소가 대기 중에 많이 이제 누적되면서 기후 위기가 워낙 심각해져서 이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탄소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문명기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타잔 시대, 부시맨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 우리 인간의 문명은 계속 유지 발전하면서도 탄소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문명기를 지금 인류가 맞이해야 되는데 그런 소위 탈탄소 녹색 문명기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소위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GX 네. 앞에다 K자 붙여서 네, 네. KGX 전략인데요. 예를 들면 제가 엊그제 가서 확인했는데요. 수열도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인데 대한민국에서 수열을 가장 많이 쓰는 데가 그동안 롯데타워였습니다. 그 광역 상수도관의 물의 온도차를 이용해서 그럼요. 롯데타워가 이제 수열 에너지 공급을 했는데 그 수열 에너지 공급에 기계를 독일제를 썼습니다. 네. 지난주에 코엑스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가장 큰 수열 에너지 이 시스템을 새롭게 설치를 했는데 국산을 그렇군요. 썼습니다. 네. 국산의 유력한 기업의 수열 에너지 시스템 500RT 곱하기 2개에서 1000RT 규모로 굉장히 큰 수열 기기를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탈탄소 전환을 하면서 그것과 관련한 소위 국내 산업을 키워야 되는 게 큰 숙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태양광, 풍력, ESS, 전기차, 히트펌프,
뭐 VPP 그 여러 가지 심지어는 철강도 그린 철강을 생산해야 되니까요. 그런 산업을 통틀어서 녹색 전환을 하고 그 녹색 문명의 중심에서 대한민국이 워낙 제조업의 힘이 강하니까요. 이제 일종의 산업혁명 때는 대한민국이 농사 짓느라고 바빴지만 이제는 워낙 제조업 경쟁력도 있고 거기에 AI의 힘도 붙이고 녹색 전환의 힘도 붙이면 새로운 문명기는 대한민국이 중심 국가가 될 수 있다. 그것을 비전으로 삼아서 열심히 준비하면 우리가 문명의 중심 국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저 꿈도 꿔봅니다.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이런 큰 그림은 사실은 기후부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기재부도 있고 산업부도 있고 농림부도 있고 국토부도 있고 이 네. 많은 부처들과 연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네. 논의가 좀 국무회에서 이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 이런 논의가 앞으로 지금까지는 어땠고 앞으로 이 국무회에서 논의가 활성화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은 이제 2035년 NDC 계획을 세우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산업부서는 조금 목표를 낮추자 그렇죠. 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 계획은 섰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KGX가 모두 필요하다는 건 동의가 돼서 그 KGX 추진단이 지금 만들어져서 지금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조만간 이제 내년 초에 정식으로 발족하고 비전도 같이 보여줄 텐데요. 그런 범부처가 참여하는 일종의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이 대한민국 전략 하에 탄소도 줄이고 그 새로운 산업도 키우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전에 말씀하셨던 ESS도 국가가 어떻게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그 공장이 해외로 가기도 하고 국내로 그렇죠. 들어오기도 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최근에 그 사례가요. 히트펌프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을 할 텐데 국산만 쓴다.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만 보조금 준다라고 했더니 유력한 대기업들이 국내에서 생산을 하겠다, 네. 늘리겠다 이렇게 네. 계획들을 수정하더라고요. 네. 그런 네. 전략들이 필요한 네.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정말 말 그대로 정부의 이 스마트한 인센티브 네. 이게 산업계, 기업계의 의사결정 과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례로 네. 자리매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장관님 말씀하신 이런 계획이 2026년도에 좀 꽃피워서 지역 경제도 살고 기업들의 부가가치도 높이고 일자리도 많이 만드는 그러면서 탈탄소하는 이런 네. 방향으로 가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